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양가로 1번에 환지처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밑줄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책적 목적으로 이렇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벌어지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예요.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지구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아요. A 다시라는 토지로. 그럴 때 이렇게 환지받게 되면 지목도 바뀌고 저 논밭이었다가 뭐 대지로 바뀐다거나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변경되겠죠. 요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공익적 목적에 또는 쓰려고 보류에 넣는 자 보류지가 있습니다. 요 토지 부분이 만약에 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일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토지 소유자들의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게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보류지 그러면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에 넣는 공공용지, 또 그 다음에 공사 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땅 채비지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원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줬는데 이게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일 때 요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대가관계는 존재합니다. 당연히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예요. 원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 소유권 이전할 때 당연히 대가를 받고 이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고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으로 자 토지 지목 변경으로 또는 이렇게 토지 지목이 변경된다거나 자 그다음에 보류지 충당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아시면 돼요.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지금. 양가로 1번 내용, 이거 중요하고요. 양가로 2번 내용도 중요합니다. 2015년도 신설된 규정인데 중요합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요. 자, 이해하시면 제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억번, 자, 밑줄입니다.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밑줄이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위 기억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밑줄입니다. 자, 이거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토지 경계가 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요. 이쪽 토지 부분은 갑소유고 이쪽 토지 부분은 을소유예요. 근데 이 토지 경계 자체가 지금 너무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토지 이용상 불합리하니까 이 토지 경계를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경우 토지 경계를 이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갑과 을이. 그럴 때 이 부분, 요 노란색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각각 지금 토지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일대 이 토지 교환은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이런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이 노란색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20%를 초과하면 과세가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 반드시 알아둡니다.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앞선 강의에서 여러분요, 교환 자체는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둡니다. 20% 이 숫자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양도담보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이전이기 때문에. 자, 거기 봅니다. 본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4번을 과세 표준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 2, 3번 이 요건을 여러분들 줄긋고 외울 것은 아니고요. 자, 제가 양도담보 설명드렸던 그 얘기들이 나와요.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2번 해당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알아두시고, 다만 여기도 밑줄입니다.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요건을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당 자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자, 그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밑줄 쫙 꺼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제3자에게 대가 받고 넘어간 거니까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들 이해하면서 자 익혀두시면 되는데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밑줄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자 신탁했다가 신탁 해지가 되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대가 받고 이전해야죠.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믿고 맡았다가 신탁 해지로 자 판결에서 신탁 해지로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주는 거니까 대가 받고 이전해야 하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도 밑줄입니다. 매매 원인 무효수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돼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 갔는데 거래가 있었는데 자 이거 잘못 애초에 매매 무효 원인이 있어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돌려주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소유권 환원 돌려줍니다. 자 대가 받고 이전하는 게 아니라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예요.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무효 판결에 의한 이렇게 소유권 환원 달러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환원, 신탁 해지 이런 것들은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라 뭐다고요? 돌려주는 거니까 자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공유물 분할이요.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봅니다. 공유물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러면 자 가불이 50%씩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 그러면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 지분 50%씩이었을 텐데 자 분할하였다 그러면 보세요.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나눈 거잖아요.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나눴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가 받고 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지분의 변경 없는 이런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대가 받고 이전하는 게 아니니까 자, 요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 미리 또 말씀을 드리면 뒤에 나올 것까지 지분의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이요. 그러니까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감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자, 갑과 을 지분이 변동했죠? 10%만큼 갑은 더 취득했고 을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먼저 지분 증가자예요. 저 사례에서 지분 증가자 값 같으면 10%만큼 늘어났겠죠.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지분이 감소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만약에 을이 갑한테 야 친구야 너 공짜로 네가 10%더 가져라 무상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유상이전 반드시 자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공유지분권은 을이 갑한테 10% 공유지분권을 10% 이전했다 그러면 이전했을 때 대가를 받고 이전했을 때 자 이것은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양도에 당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자, 여기를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래서 양도에 당하는데 요거는 양도에 당하는데 지분이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하는 경우에 유상 이전일 때 양도에 당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양가로 4번 기타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3번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당하지 않고요. 근데 또 보세요. 이어서 요건 26회 시험 때 지문에 나왔던 건데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요.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것도. 자, 여러분 보세요. 공유 토지를 자, 가불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 토지를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지분의 변경 없이 공유 토지를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대요. A 토지도 그러면 가불이, B 토지도 가불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유주별로 이것을 소유주별로 50%씩 했을 텐데 분할했대요.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화살표를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별 변동이 없는 단순 분할인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밑줄.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별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분이 감소된 자로부터 지분이 증가된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자, 지분 감소하는 경우에 자, 대가관계가 있으면 양도에 당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판례 사례에 관한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자, 하여튼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딴 거 없어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지 대가 없이 이전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그림으로 쭉 설명되어 있는 얘기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자 설명이 다 돼 있고요. 자 읽어보시는 거고 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을 다 봤습니다. 특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여러분 본 거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적경 개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근데 자
요 지적 경계선 변경을 토지 교환해서 만약에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 소유권 환원, 신탁의 해지. 자, 이런 것들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경할 때 자, 대가관계 있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05번에 거기 비과세 자 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양도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을 다 봤고요. 이제 양도소득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비과세도 시험에 또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양도세 비과세가 또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건너뛰는 해도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뭐 한 2년 건너뛰기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거의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1번 파산 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채무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소득세 부과할 거예요. 채무자가 빈털털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맞바꾸는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 세분화하니까 두 가지죠.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또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또 3번에 1세대 1주택과 그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의 주택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 종류 이걸 일단 제목은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하고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아래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일정한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는데 이 비과세 요건이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높지는 않고요. 다만 그냥 이거 왜냐하면 이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19회 시험 때 나오고 20회 시험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두 번.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은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 불합의 소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해가지고 양가로 1번에요.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미수조하기요. 이런 경우에 자,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요건을 한번 편하게 한번 보세요.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환 분합하는 A 농지가 있고 교환 분합하는 B 농지가 있습니다. B 농지가 있어요. 교환 분합하는 그럴 때 A 농지 가격이 10억이고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이 만약에 여러분 8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2억이죠.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큰 편 토지 가격에 10억에 얼마요? 4분의 1이요. 3분의 1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4분의 1 이하여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차액이 이 큰 편 토지 가액, 고액 토지 가액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말은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지. 그럼 10억에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차액이 지금 이거보다 작죠? 자,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A농지 가격은 만약에 10억이고 교환 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만약에 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고액 토지가에서 저액 토지 가격을 뺀 차액이 얼마입니까? 5억. 지금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역시 4분의 1 이하에 대해 차액이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만 원인데 이 차액이 지금 더 크잖아요. 자, 그죠?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자, 교환 분합하는 토지 가액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시요.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편 토지 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둡니다. 요건.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농지. 그래서 교환 분합의 사유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 2, 3번을 읽어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됐거나 법령 규정에 의해서 교환 분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근데 동그라미 4번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 이것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은 밑줄임이 교환에만 동그라미. 분합은 자
국가나 자체가 개입이 됐을 때 법령 규정에 의한 것은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자, 경작상 필요에 의할 때는 분합은 안 되고 보면 교환만 이렇게 비과세 사유가 되고요. 밑줄이고 또 다만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지지 거주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밑줄이요. 자,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단서 조건이 없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서 조건이 있다는 거.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다는 것들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환분합이라는 그 박스 안에 그 비과세 대상 농지 범위에서 박스 안에 쫙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대충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교환분합으로 인한 수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그러면 다 3년입니다. 기간. 몇 년? 3년. 기간 나오면. 자, 그래서 기간 다 3년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교환분합이나 수비과세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한 장 넘기시니까 또 이 3번에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 비과세 요게 이제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데 보시니까 의여 자, 다음 각목의 언어에 해당하는 주택, 가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고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고가주택이라는 게 뒤에 또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가주택이라는 것을 살짝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고가주택이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자, 고가주택은 이게 이제 지방세에서는 고급주택이었습니다. 그죠? 지방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고 하는데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고 다른 세목에서는 중과세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급주택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됐고 4% 고율세를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별장이 4%지.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고급주택인데 우리 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이 나와요. 양도소득세에서도 고가주택이 나오고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고가주택이 나오는데 그때 고가주택은 나중에 배우고요. 자,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기준시가 9억 초과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자, 그다음에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안 해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안 해준다. 배제한다는 거예요. 고가주택 그러면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거, 기준시가 아니라는 거,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먼저 알고 갑니다. 그래서 항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해놓고 가로 안에 고가주택 제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고가주택 제외 그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어느 각목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법령이 정하는 배열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 토지. 자, 이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길게 돼 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1세대 1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이 각목에 해당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리고 니은번은 이제 나중에 배우는 다음에 이따가 나오는 건데 주택이 2개인데도 그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1세대 1주택이란 뭐냐 나오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그러니까 자, 우리의 1세대 주택은 개인별이 아니라 1세대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쳤을 때 1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양도일 현재 1세대가 밑줄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또 밑줄이고요. 1세대가 이렇게 끊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이렇게 대시 끊고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자, 여기까지 끊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 한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어요. 양도 시점만 차례차례 다 팔고 양도 시점만 1주택이면 되고 또 국내 1주택이면 돼요. 해외 국외 주택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주택 하나가 있고 우리나라 국내 주택 하나가 있으면 자 1주택 양도로 봅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익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몇 년이요? 2년이요. 밑줄이죠. 2년. 자,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 과천시, 서울특별시 전지역, 그다음 과천시, 수도권 5대 신도시라고 해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같은 데는 자, 이렇게 보유한 중에 2년 뭐 거주요건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주요건 폐지되고 이제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이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근데 가로도 밑줄입니다. 비거주자가 여기서 말하는 비거주자는 그 집에 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득세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배우셨죠? 자, 그래서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계속 밑줄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은 몇 년이요? 3년 보유해야 됩니다. 이때는 3년 보유요. 자, 일반적으로 2년만 보유하면 되지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에는 몇 년? 3년 보유한다는 거 밑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여기가 포인트죠. 사각형. 여기가 포인트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포인트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에서는 뭐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또 보유한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틀립니다. 자,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판례 사례 1주택 보유 여부는 자,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이 몇 세 있었느냐는 상관없어요.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비과세 배제입니다. 넘기셔서 양가로 2번 비과세 배제. 자, 보시니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미등기 양도로서 아니요.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1주택 비과세 안 해주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이것도 대시 끊습니다. 이렇게 좀 구별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좋도록. 자, 매매계약서의 거래계획을 실지 거래계획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또 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매매계약서의 적은 거래계획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는 것은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이렇게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는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는데요. 자,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다 그랬는데요. 더한다 그러면 틀려요. 뺀다 그랬는데 기억번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기억번만 아시면 되는데요.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자,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액의 차액 중 자, 어떤 거요? 적은 금액 요거. 자, 큰 금액을 바꾸면 틀립니다.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에서 뺀답니다, 여러분. 자, 잘 모르겠으면 요거 계산 사례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요거요. 하여튼 허위계약서 작성했다.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으면 비과세 감면을 배제합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 기억번 읽은 얘기가 사실은 사례 문제 속에서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계산은 사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사례 문제로 안 나옵니다. 그냥 그 뜻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 가격,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 가격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예를 들어서 뭐 저 3억이었습니다. 자, 3억이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실지 거래한 가액은 예를 들어서 뭐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3억 5천만 원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격과 실거래가액 다르게 적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자, 허위계약서 작성했죠, 지금? 이런 경우에 자, 다운계약서 썼네요. 이럴 때는 그 차액이에요. 지금 얼마입니까? 이 차액 5천만 원과 차액과 자, 그다음에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를 계산한 자, 산출세액이 만약에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를 계산한 산출세 구입했더니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세액과 산출세액과 안 해준다고 해서 양도세를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액과 실거래가의 차이가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하니까 둘 중 어떤 것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에서 자, 뺄 금액은 얼마냐 물어봤었는데 자,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에서 뺀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금액을 뺀다고요? 3천만 원이요. 자, 요 사례 문제가 출제됐을 때 기출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건 나오고서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수 있어 뺄 금액은 얼마냐 물어봤을 때 정답은 요 3천만 원이었는데 적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근데 제가 요거 옛날에 나왔을 때 그 전에 강의할 때 제가 그랬어요.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는 비과세 감면 배제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적은 금액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적은 거.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요게 이제 책형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계산 문제가 나왔대요. 근데 어떤 수강생분이 합격자 모임에서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 자기는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아유 그냥 적은 거 자 적은 거 무조건 이거 찍으라는 적은 거 기억하라는 제 목소리가 딱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냥 이렇게 딱 보고서 적은 거 그냥 3천만 원 찍었대요. 원래는 자 요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요거하고 비교해서 적은 건데 그냥 그 수강생은 딱 보고서 그냥 요거 3천만 원 요거 찍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춘 수강생들인데 맞출 자격 있는 사람이죠? 아 그렇죠. 당연히 수업을 잘 들었으니까 요 적은 거 기억해서 찍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계산 사례문제로 나왔으니까 또 안 나와요. 하여튼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한다. 요거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고가주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실지거래액의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요것은 1세대가 그 주택과 도성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입주권을 보여다가 양도하는 그 주택 그랬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자, 이런 얘기, 요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입주권에 관한 것은 시험에 또 복잡해서 그런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갑니다. 1세대가 1주택과요. 자, 조합원 입주권이요. 조합원 입주권 하나를 또 취득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 입주권은 여러분 1세대가 그러니까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합원 입주권은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죠. 주택이 아닙니다. 권리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그다음에 분양권 이런 거는. 그랬을 때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을 때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아니에요. 입주권이요.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1세대가 여러분 보세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 주택을 양도하면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니까 1세대 몇 주택 갖고 있는 거로 봐? 2주택이요. 그래서 1세대 몇 주택? 2주택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주택 양도했을 때 과세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근데 물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도 특례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원칙만 알고 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요까지만 일단 밑줄을 놓고 단서 부분에 비과세되는 예외도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5번 봅니다.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그랬는데 자 무슨 얘기냐고 쭉 미술인데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의 주택 부수토지 양도이라는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가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적 밖은 몇 배? 10배까지를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 밑줄이고요. 그러니까 그 5배나 10배를 넘는 부분은 당연히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양가로 3번 봅니다. 자, 1세대 요건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1세대라는 것은 아까도 살펴봤었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면 1세대원으로 원칙적으로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여기서 가족이란 뭐 이런 거 읽어보는 거예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성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도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1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살짝 밑줄입니다.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곳을 일시에 퇴거한 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요거 이런 규정이 없으면 자, 집 갖고 있는 세대원 중에 그 세대원을 잠깐 주소를 다 옮겨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포함하고 일시 퇴거한 자. 동그라미 2번 다음의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없는 때도 1세대를 본다 그랬습니다. 밑줄이고요. 자, 원래는 배우자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데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해당 고지 연령이 몇 세요? 30세 이상인 경우 살짝 밑줄이요. 그래서 30세 이상 우리 세법에서 노초는 노총각 30세 자, 이상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30세 될 사람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30세 이상이다 그러면 세대 분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집안채를 갖고 있어요. 나는 주소 부모님하고 지금 같이 돼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나도 주소 같이 돼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또 집안을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버지 엄마
만약에 아버지나 엄마 명의로 집을 또 이걸 사게 되면 1세대 주택돼서 우리 집은 먼저 양도한테 무조건 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30세 이상이니까 나를 주소를 딴 데로 옮겨놓고 나를 그 다음에 이거 내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우리 각자 1세대 1주택이 돼요. 그래서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예요. 이렇게 해서 절세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내 명의로 이렇게 해놓죠. 그런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흐르는데 아버지가 이제 야, 네 인감도장증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왜요? 그 네 주택 네 명의로 한 거 있잖아. 그거 좀 팔으려고 하는데 알았어요, 아버지. 그런 다음에 자기 집에 방에 가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조용히 짐을 꾸려가지고 그 길로 그냥 집을 나가버려야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 돌아오라 그러면 그때 이제 십장 갈 때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이면 이렇게 세대 분리할 수 있어요. 니은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죽고 없어서 이혼해서 혼자 된 경우 당연히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디귿번이요. 달달달 외울 것은 아니지만 봅니다. 디귿번 넘겨서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and 소유권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and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소득이 있다. 즉 일정한 이런 소득이 있을 때는 세대 분리할 수 있는데 요거는 30세가 안 돼서 세대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화인데요. 예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제가 강의할 때 옛날에 경기도 평택에서 강의할 때 28세 미혼의 경기도 평택이었는데 미혼의 어떤 여성 수강생이 있었어요. 미혼의 여성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제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 주택도 있고 제가 같이 이렇게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해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평택이에요.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장만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소를 딴 데로 옮겨놓으면 제가 30세가 안 되는데도 그러면 저는 소득이 있으니까 세대 분리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각자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0세가 안 됐어도 소득세법상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결혼하는 남성 수강생들한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냐면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런 28세 이 경기도 평택에 이런 미혼 여성 있죠? 이런 여성은 박봉이라도 남자들이 돈을 꼬박꼬박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라고 회사에서 이제 회사로 전화 와요. 여보, 오늘 퇴근길에 어느 동네로 나와봐. 그래서 그 왜 그랬더니 그냥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아파트 단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보, 저기 1102동에 5층 보여? 그래서 왜 그러면 저기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면서 여보, 당신 몰래 내가 한 푼 모아가지고 당신 명의로 아파트 하나 사놨어. 이렇게 하면서 열쇠 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결혼하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이 28세 미혼 여성이 그렇게 예쁘진 않았, 예쁜 미인은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한 적인데 저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면 저는 이런 여자와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여자 결혼하면 노후까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 결혼하는데 얼굴은 여러분 살다 보면은 특별히 볼 일이 없습니다. 소파 앉았어도 TV 보면은 TV를 보면서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식탁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반찬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서로 이렇게 한 집에 살고서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미혼 남성 수강생입니다. 30세 미만이어도 세대 분리할 수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근데 거기 또 보니까 세 번째 줄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해야 돼.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어도 세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맞박에 피도 안 마른 미성년자 이 녀석이 결혼을 했다 사고 쳐가지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지 다 죽고 가족이 사망해서 없다 이러면은 세대 분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쭉 한번 이해하면서 이렇게 눈에 익혀 두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 사례에서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를 구성할 경우 세대 범위. 자, 비과세대는 1세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밑줄이요. 자, 남편은 명의의 주택은 부산에 이렇게 직장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주소를 그쪽으로 해놓고, 부인은 서울에 집이 있고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 있고 주소 그쪽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세대 아무리 분려놔도 자, 부부는 동일한 1세대로 봅니다. 그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과세입니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1주택 및 부소지 요건입니다. 주택의 개념. 자,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이런 것들 읽어봅니다. 하여튼 두 번째 줄 보니까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허가 여부라든가 등기 여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축 말한다. 주택이냐 아니냐는 공부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항상 실질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실질과 현실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도 공부상 용도 구분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주택이냐 아니냐는 공부상 주택에도 실제 영업용 건물을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보고요. 이런 것들 쭉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공동 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입니다. 밑줄인데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자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별한 규정인 것 외에는 주택 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포인트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공동 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주택. 공동 소유주택은 자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인데 뭐 지분도 있겠고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갑과 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 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 A라는 공동 소유주택이 있고 갑은요 또 다른 B라는 또 주택 하나가 또 갑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냐 이럴 때 자, 공동 소유주택은 자기 의지로 소유하는 거니까 공동 소유자 각자가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갑 지분이 20%고 을 지분이 80%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지분이 작든 크든 공동 소유자 각자가 1주택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1세 몇 주택을 보는 거예요? 2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가 각자가 1주택씩을 수요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공동 상속주택입니다. 하여튼 어떤 뭐 실무적으로 보면 어떤 수강생분들은 어떤 분들은 지분이 굉장히 작으면 자기 주택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자 각자 1주택씩 소유하는 것을 봐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실무적으로도. 공동 상속주택입니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인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당해 공동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 이번에는 이거는 공동 자 소유주택이었잖아요. 이번에는 공동 상속받은 주택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 상속받은 주택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공동 소유주택이었고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 1주택씩 소유하는 것을 보는데 이번에는 공동 상속주택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택 하나를 갑을병 세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이 공동 상속주택은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상속받게 되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 하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 갑소유에 그럴 때 이 공동 상속주택은 자 없는 것으로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이 공동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서 갑은 1세대 몇 주택자가 됩니까?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얘가 갑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다. 상속인 가운데 그러면 그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공동 상속주택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니까 공동 자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근데 공동 소유주택은 자기 의지로 소유하는 거니까 공동 소유자 각자가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걸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4번 겸용주택입니다. 자 겸용주택에 관한 계산 사례 문제가 26회 시험 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옛날 초창기 시험 때 나왔던 건데 또 나왔어요. 그런데 시험에 이것이 또 출제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계산 사례 문제는 안 나와요. 최근에 이제 좀 한참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용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겸용주택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는 경우와 또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용주택은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주택 면적이 자 계속 밑줄입니다. 다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밑줄 쫙이요. 그 말은 뒤집으면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보니까 부등호를 잘 보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전부 건물은 주택으로 봅니다. 부속 토지 구하는 거 이것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시험에 계산 사례 문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자 건물의 주택 부분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주택 면적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요. 근데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사례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례 문제로 요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 겸용주택은 재산세에서도 겸용주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제 설명을 잘 듣고 잘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헷갈리기 때문에 자 어떤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겸용주택이요.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 한번 봅니다. 1세대 1주택 요것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자, 과세 면적과 비과세는 면적,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래서 과세 면적, 비과세 면적 구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시험에 26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당분간은 계산 문제로 안 나오니까 자, 이 내용만 주택 부분에 대한 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자, 주택이 있는데 이거 건물입니다. 토지는 아니고 건물인데 주택 면적이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고요. 그다음에 주거 2의 면적이 여기 40제곱미터예요. 4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40제곱미터고 그러면 여기 봅니다. 그러면 주거 면적이 60, 주거 2의 면적이 자 40제곱미터입니다. 40제곱미터고 400으로 돼 버렸네. 자, 40제곱미터고요. 그러면 40제곱미터고 그러면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지금 크죠? 네, 자, 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전부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전부 주택으로. 자, 전부 주택으로 보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요 비과세되는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요 주택 면적이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100제곱미터 전체가 요게 뭐가 됩니까?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또 봅니다. 이번엔 또 주택 면적이 있고 주택 2의 면적이 있는데 주택 면적이 40제곱미터예요. 주택 면적이 40제곱미터고 주택 2의 면적이 요게 주택 2의 면적이 6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지금 작거나 같죠? 이럴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주거 부분만 자,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비과세되는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여기 40제곱미터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요 40제곱미터는 비과세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제곱미터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요 60제곱미터는 과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거 부등호를 잘 보세요. 위에 있는 부등호가 나오고 아래에 있는 부등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등호 위에 거 아래 거를 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요 얘기를 요 부등호 내용을 한마디로 이걸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택 면적이 자,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죠.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잖아요.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구 한번 외치면 돼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이런 식으로라도 유치하지만 이렇게 해주셔야지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와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를 배웠습니다. 재산세에서 건물 한 개 동 1동 건물이 1층 상가, 2층, 3층 주거면적 이럴 때 주거면적이 60%, 주거 이해면적이 40% 이럴 때도 자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은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뭐예요? 주거부만 주택이었습니다. 전부주택 그럼 틀리고.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면적이 크면 뭐라고요? 전부주택입니다. 전부 비과세 맞죠? 자, 이래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헷갈려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렇게 기억합니다. 양도세에서 겸용주택은 어떻게 기억한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한번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5번 그 중간에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다가구 주택. 자,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자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도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원칙. 근데 다만 여기부터 비실입니다.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할 때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음에 출제하기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예를 들어서 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이걸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매매하는 경우에도 다가구 주택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적이 바꿔서 낸 적도 있습니다. 아니고 통째로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하면 1주택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고가주택 말씀드렸습니다. 비과세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및 이에 따른 양도당 시에 실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 초과주택이라는 거. 자, 그래서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고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이 좀 빠져서 그런데 자 이런 얘기예요.
전체를 하나의 교명주택이 있어서 전체 주택 면적이 커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때 이거 고가주택이냐 실거래가액 즉 9억 원을 초과하느냐를 판단할 때 만약에 주택 부분의 가격이 6억이고 주택 이해 면적의 가격이 4억이에요. 자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볼 때 이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를 따질 때 6억, 주거 이해 면적 4억 그러면 요거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하니까 4억을 포함하니까 10억 원. 그러니까 얘는 10억이니까 실거래가 9억 초과니까 고가주택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디귿번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택의 경우도 역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하는지를 따집니다. 전체를 가지고. 자, 그런 얘기. 동그라미 7번 주택에 딸린 토지 범위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도시적 안의 경우는 5배. 자, 도시적 밖은 10배까지 주택 부속 토지, 부수 토지 양도량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 양도량 소득 비과세, 비과세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 또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적 밖은 10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특례인데 주택이 2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 또 그 다음에 2년 미만 보이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한 앞부분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잘 봤고 그 다음에 이 특례도 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계속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